반도체 소자 1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교과서로 142페이지, 영문 교과서 142페이지 제4장 Chapter 4 Excess Carriers in Semiconductor를 공부하겠습니다. 제목이 암시하는 것처럼 세미컨덕터 내에서의 excess carrier를 공부합니다. excess carrier. excess carrier가 뭐예요? 초과된 carrier? 늘어난 carrier? 뭐 이런 개념이죠. excess carrier. 그러면 이 제목이 벌써 암시하는 것이 우리가 기준이 되는 어떤 캐리어가 있는데 그 기준이 되는 캐리어를 기준으로 할 적에 뭐 초과적으로 늘어났다?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으죠? excess carrier.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강의를 듣기 바랍니다. 4장을 공부할 적에는 지금까지 배운 3장과 다른 이야기가 제일 중요한 개념이 학생들이 이해해야 될 것이 thermal equilibrium에 대한 개념을 시작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thermal equilibrium. thermal equilibrium을 우리가 열적 평형 이렇게 부르죠. 열적 평형. 열적으로 평형 상태에 있다. 그거의 반대말은 열적으로 비평형인 상태에 있다. 열적인 평형 상태가 깨졌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영어로 thermal equilibrium, thermal non-equilibrium, 비평형 상태 이렇게 얘기하죠. non-equilibrium. 열역학적으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 열적인 평형 상태에 있다 하면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지도 아니하고 외부에다가 에너지를 주지도 아니하는 그런 상태를 thermal equilibrium 상태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즉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다든가 아니면 외부에다가 에너지를 준다든가 하는 상태를 열적으로 비평형 상태에 있다. 평형 상태가 깨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스템,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반도체 디바이스에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열 에너지를 줄 수도 있고, 그죠? 열 에너지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전기를 공급해서 전기 에너지의 형태로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도 있고, 그죠? 또 세미컨덕터에 빛을 쪼여가지고 빛이 가지고 있는 광 에너지, 그죠? 광 에너지를 줘서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장, 2장, 3장을 배웠는데 1장, 2장, 3장에서는 이와 같이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주거나 받아가는 이런 에너지 교환 상태를 없는 것으로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미컨덕터가 있을 적에 그 세미컨덕터가 이런 게 있다. 이게 지금 N-타입 세미컨덕터다. 도핑을 갖다가 내가 1 곱하기 10에 15승 개 퍼 세제곱 센티미터로 했다. 이 반도체를 내가 빛을 쪼인다든가 전극을 달아가지고 무슨 전기 에너지를 공급한다든가 또 열 에너지를 공급해 줬다든가 그게 아니고 T 이퀄 가령 300도 K에서
온도를 그대로 300도 K로 유지한 상태에서 내가 아무런 에너지를 더 이상 공급해 주지도 아니했고 뺏어가지도 않았다. 즉 이 세미컨덕터가 thermal equilibrium 상태에 있다. 이 경우에 우리는 전자의 농도가 몇 개일까요? 전공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이런 것들을 3장에서 디스커스를 했어요. 맞죠? 평형, 열적 평형 상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N0. 얼마였죠? N0가 전자의 농도가 1 곱하기 10의 15승. 전공의 농도는 몇 개였더라? Mass Action Law에 따라서 1.5 곱하기 10의 10승의 제곱을 1 곱하기 10의 15승으로 나눈 게 전공의 농도였어요. 이런 이야기를 3장까지 주로 했습니다. 오늘 4장서부터는 이제 어떠한 새로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이 평형 상태가 깨진 상태입니다. 즉 외부에서 빛이 쪼였다. 외부로부터 열 에너지를 공급한다. 여기다가 전원을 연결해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한다. 이런 유형의 이야기들,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이야기. 혹은 또 여기서부터 여기에 있는 에너지를 내가 뽑아간다. 뽑아가서 전기를 쓴다. 어떤 발전을 하는 개념이죠. 전기를 뽑아다 써요. 에너지를 뽑아다 씁니다. 이런 이야기들. 다 뭐예요? 평형이 깨진 상태입니다. 평형이 깨지는 상태. 나한 이퀄리브리엄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4장서부터 다루기 시작을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목표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책을 읽어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3장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세미컨덕터에서 전하가 뭐죠?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죠.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 전하. 세미컨덕터 내에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일 잘 알고 있는 전자죠.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죠. 전하량이 얼마예요? 1.6 곱하기 10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죠. 전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 정공이 있죠. 정공. 홀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홀. 전자와 반대의 극성을 갖는 전공이 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이것뿐입니까? 여기 세미컨덕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을까요? 이렇게. 세미컨덕터가 이렇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전자와 전공이 있어요. 여기 실리콘. 여기 이제 N타입이면 비소가 박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전자와 전공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이 비소가 전자를 하나 내놨어요. 이렇게. 그럼 자기 자신은 뭐가 돼요? 비소는 플러스 이온이 되어버리죠. 전자를 하나 내놨으니까. 맞습니까? 여기 비소가 있는데 이 비소가 전자를 하나 내놨어요. 그럼 자기 자신은 플러스 이온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이오나이즈드 도너. 그럼 뭐가 돼요? 양이온이 되죠. 양의 전기를 띠고 있으니까 역시 전하죠. 그죠? 양의 전기를 띠고 있으니까. 아이오나이즈드 도너 얘네들
얘네들. 전기를 띠는 입자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 만약에 붕소가 또 박혀 있다고 쳐요. 붕소가. 그럼 붕소가 박혀 있으면 붕소는 뭘 내나요? 전공을 내놓죠. 자기 자신은 뭐가 돼요? 음이온이 되죠. 그죠? 호를 내놓고 자기 자신은 음이온이 돼요. 또 뭐예요? ionized accept. 자기 자신은 뭐가 돼요? 음이온이 되죠. 음이온이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세미컨덕터 내에는 네 가지 종류의 전기를 띤 입자가 있어요. 맞습니까? 네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전기를 띤 입자가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어요. 다 이 네 가지의 입자들이 전기를 띠고 있으니까 꿀롱의 필드를 만들겠죠. 포텐셜을 만들 거예요. 전하가 있으면 일렉트릭 필드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네 가지의 전기를 띤 입자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이 책 제목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캐리어라는 개념이 있어요. 캐리어가 뭐예요? 캐리어. 전기를 띤 입자로서 전기의 전도에 기여하는 입자죠. 전기의 전도, 도전 현상, 전도, 컨덕션이죠. 컨덕션에 기여하는 뭐 운반자, 운송자 이런 개념이죠.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가 움직여줘야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여기다 앞에다가 캐리어 앞에다 뭐 모바일 뭐 이런 말을 써요. 모바일 움직이는 이런 개념이죠. 움직여야 전류가 흐르니까 움직이는. 세미컨덕터 내에 캐리어는 전자와 전공밖에 없는 거죠. 전자와 전공밖에 없어요. 이 네 가지 둘, 셋, 넷 중에서 얘네들은 이온이니까 고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온이니까 얘들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 있는 놈은 오로지 전자와 전공만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캐리어라 그래요. 캐리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전하만 전류를 흘리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 탐구 영역은 아니지만 만약에 세미컨덕터가 우리 지금 책 제목 첫 시간 나랑 처음 만났을 적에 우리는 뭘 배운다 그랬어요? 고체를 배운다 그랬죠? 우리 책의 제목이 Solid State예요. Solid State Electronic Device. 고체, 전자, 소자예요. 만약에 우리가 고체만을 공부하지 않고 액체까지도 공부를 한다면 Ionized Do나 Ionized Accept가 액체 상태에서는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럼 그것도 역시 캐리어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고체를 공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토픽에서 캐리어는 오로지 전자와 전공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3장까지에서 우리가 carrier concentration, carrier 농도를 공부했어요. carrier 농도. 그죠? carrier 농도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캐리어라면 전자랑 전공이라고 그랬죠. 전자의 농도를 N0, 홀의 농도를 P0라고 불렀어요. 그죠? 그죠? 중간고사까지 다 봤죠? 전자의 농도, 전공의 농도. 3장까지 우리 공부할 적에 표기 방법에서 여기 5를 붙였어요. 5. 왜 5를 붙였다 그랬죠? Thermal Equilibrium에서 에서의 전공의 농도예요. 얘는 뭐예요? Thermal Equilibrium에서 의 전자의 농도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N0와 P0를 얘기를 했었어요.
thermal equilibrium에서의 전자의 농도, thermal equilibrium에서의 전공의 농도, N0, P0. 그리고 뭐 여러분 다 이제 알고 있죠? 여러분 이제 유식하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N0 곱하기 P0는 Ni 제곱 mass action load 배웠어요. 자, 4장이 되면서부터 지금부터는 이제 4장이에요. 4장에서는 이제 non equilibrium이에요. 평형이 깨졌어요. 왜 깨져요? 우리 전기 엔지니어들은 세미컨덕터 가만 냅두지 않죠? 어떻게 해요? 바이어스 전압을 인가하고 뭐 정연파를 인가하고 전압을 인가해요. 뭐 하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를 내가 공급해 주는 거예요. 평형을 깨버립니다. 그때 흐르는 전류가 얼마일까? 이런 거 계산해야 돼요. 앞으로. 그죠? 그때 흐르는 전류가 얼마일까?를 계산을 하려면 캐리어의 개수를 알아야 돼요. 그죠? 캐리어의 개수. 왜? 전류란 뭐죠?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지나가는 캐리어의 개수가 전류예요. 맞죠? 그 단면적을 전기를 띤 입자가 많이 지나가면 전류가 많이 흐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단면적 1제곱센티미터의 단면적에다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배웠죠? 이런 뭐예요? 이런 단면적이 있으면 이 단면적에 이제 전하가 이렇게 막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전기를 띠고 있는 뭐 전자가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전류가 많이 흐른다. 전류가 많이 흐른다 그러면 이 단면적에 지나가는 이 캐리어의 개수가 많으면 전류가 많이 흐른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캐리어의 개수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전자의 개수를 그냥 N이라고 써요. 전공의 개수를 P라 그래요. 전공의 개수를. 전자의 개수를 뭐 N, 전공의 개수를 P라고 불러요. 이건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non equilibrium에서 평형이 깨진 상태에서의 전자 농도. 얘는 뭐예요? 역시 non equilibrium에서 전공 농도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학생들이 지금 이 순간에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뭔가면 이퀄리브리엄 상태에서의 전자의 농도를 N0라고 불렀고, 그러면 이 평형이 깨진 상태의 전자의 농도를 N이라고 불러요. 개수가 다를 거예요. 같을까요? 이거랑 이거랑? 달라요. 왜 다를까? 외부에서 가령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면 에너지를 공급받아가지고 아톰 주위에 돌고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이온화돼가지고 자유전자화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아톰의 속박으로부터,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캐리어의 양이 증가하겠죠. 그죠? 분명히 에너지 공급을 받으면 이 N값은 이거와 달리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그렇죠? 캐리어의 개수가 분명히 얘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 그러면 평형이 깨져가지고 늘어난 전자의 개수가 몇 개일까? 라는 거를 계산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원래 지금 전자의 농도가 몇 개냐? 지금 전자의 개수가 N개다. 그럼 평형일 때의 전자의 개수가 몇 개였냐? 이 차이를 우리가 델타 N이라 그러자. 그럴듯한 식이죠? 평형일 적의 농도. 평형이 깨진 상태에서의 농도. 그렇잖아요? 그거의 차이. 얘를 뭐라고 불러요? excess carrier
뭐 익세스, 뭐 일렉트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델타 P 전공이 늘어난 개수 P 빼기 PO 이렇게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바로 뭐예요? 익세스 캐리어. 여러분 지금 책 142페이지 책 제목 챕터 4의 제목이 뭐예요? Excess Carriers in Semiconductor. 세미컨덕터에서 Excess Carrier의 개수 이런 얘기예요. 4장 내내 Excess Carrier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왜? 평형이 깨졌으니까. 알겠어요? 뭐라는지 알겠죠? Excess Carrier. 여러분 책 142페이지에 첫 문단 Objective를 보세요. 우리가 이 챕터에서 뭘 공부할 건가? 아주 이 저자가 잘 써놓고 있습니다. 5가지 이슈를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싶은가 봐요. 이 저자가. 첫 번째 이슈. 학생들이 이 4장을 다 공부하고 나면 이 5가지 이슈를 완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1번. Direct Bandgap Semiconductor와 Indirect Bandgap Semiconductor. 에 있어서 어떻게 포톤과 인터랙션을 하는지 그 상호 작용에 대해서 이해를 해라. 아직 무슨 말인지 잘 이해는 안 되는데 포톤이라는 게 있어요. 포톤. 우리말로 뭐죠? 포톤. 광자예요. 광자. 광자라 그래. 포톤. 광자. 빛입니다. 빛. 우리가 여러분 학생들 고등학교 물리 뭐 안 배운 학생들은 대학교 들어와서 지금 전기과 학생들은 일반 물리를 다 필수 과목으로 들었어요. 일반 물리 시간에 학생들한테 어떤 개념을 또 주는가 하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입자적인 성격과 파동적인 성격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초등학교 교육, 중학교 교육 정도를 받은 학생들은 머릿속에 빛 그러면 파동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머릿속에 그림을 주로 그리고 있어요. 빛, 웨이브죠. 웨이브. 파, 전파, 파예요. 파. 전자기 파,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예요. 그런데 우리 물리에서는 이 빛이라는 것을 전자, 전공과 같은 어떤 하나의 파티클로 봅니다. 파티클. 어떤 파티클이냐? hν라는 에너지를 가진 파티클로 봅니다. 람다분의 hc라는 에너지를 가진 하나의 파티클. 그 파티클을 우리가 포톤을 합니다. 포톤. 광자. 세미컨덕터에 빛이 쪼이면 선생님은 오늘 학생들과 만나가지고 이 세미컨덕터에 광 에너지가 흡수된다, 공급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물리학자들은 다른 면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 이 세미컨덕터 내에 있는 일렉트론들이 이 세미컨덕터에 일렉트론과 홀들이 있죠. 그죠? 또 여기 아톰들이 있어요. 실리콘 아톰, 비소 아톰, 뭐 보론 아톰 이런 아톰들이 있어요. 이 세미컨덕터 내에 있는 아톰들이 광자 hν 라는 에너지를 갖는 람다분의 hc라는 에너지를 갖는 포톤과 어떻게 인터랙션 하는가로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슈가 포톤과 세미컨덕터 머티리얼이 어떻게 인터랙션 하는가를 이해를 해라. 이게 첫 번째 이슈고 교과서 잘 보세요. 딴 데 보지 말고 지금 142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excess carrier 뭔지 알아요? excess carrier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야 됩니다. 이 excess carrier 얘네들 excess carrier들이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recombination 거기 recombination 보이죠? generation은 생성이고 recombination은 재결합. 그러니까 생성의 반대가 결합이죠. 생성의 반대가 결합이에요. 생성이 되고 소멸이 되고. 우리 삼장교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어요. 모든 물리현상, 화학현상은 정반응이 있으면 반드시 역방향이 있어요. 우리 서울 시내에 새로운 베이비들이 계속 탄생이 되지만 동시에 사망이 일어나요. 사망이. 계속 하루에 뭐 몇백 명, 몇천 명씩 태어난다. 또 몇백 명, 몇천 명씩 죽어요. 사망을 해요. 겉보기에는 서울 인구가 뭐 1,500만 원, 2천만 정도의 인구로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서 있는 것처럼 보이죠. 서멀 이퀄리브리엄 상태에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정방향 프로세스와 역방향 프로세스가 여전히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화학에서 얘기했던 평형의 개념이었어요. 그죠? A와 B 케미칼이 반응을 해서 C와 D를 만들었다. 정반응의 반응도 일어나지만 C와 D가 거꾸로 분해를 해가지고 A와 B로 돌아가는 역방향 프로세스도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겉보기에는 평형인 것처럼 보이는 거고 그때 어떤 주어진 온도 하에서 평형 상수, 뭐 용해도 이런 것들을 화학 시간에 정의했던 거죠. 그렇죠? 딱 같은 개념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4장에서 또 뭘 가르쳐주고 싶은가 하면 이 저자는 quasi-Fermi level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어요. quasi-Fermi level. 우리가 Fermi 에너지 레벨 배웠어요? Fermi level, Fermi level. 4장에서 Fermi level의 앞에 quasi가 뜻이 뭐예요? quasi? 어떤 접두사입니까? 영어에서? 가짜란 얘기예요. 가짜 Fermi level의 개념을 배울 겁니다. 기대해 보세요. 도대체 뭐가 quasi-Fermi level인지. 4번. 선생님이 3장에서 세미컨덕터 내에 커런트, 전류가 흐르려면 메커니즘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었죠. 기억납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런 그 기본적인 개념은 반드시 항상 알고 있어야 되죠. 뭐 공부를 해서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니까 공부를 하고 시험 끝나면 잊어버리고 뭐 이래서는 안 돼요. 이건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라면 항상 알고 있어야 할 개념이죠. 자, 전류가 뭐예요? 전하의 움직임이 전류죠.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 아까 캐리어의 움직임이 있으면 전류가 있는 거예요. 맞죠? 세미컨덕터 내에서 전류 반도체 내에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전류 발생 메커니즘. 어떻게 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느냐? 어떤 이유로 전하가 움직이게 되느냐? 메커니즘이 뭐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하나는 뭐예요?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가 있는데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 사이에 전위차를 만들어주죠. 전개를 걸어서. 그죠? 전위차를 만들어서 전하를 강제로 움직이게 하는 거죠. 한다. 그럼 전류가 생겨요. 그죠? 전위차를 만들어서. 이런 메커니즘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드리프트 커런트 메커니즘이라 그래요. 드리프트 커런트. 표동전류로 3장에서 배웠죠. 그죠? 그때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Q, μN, N, E. 이게 된다고 그랬었죠?
모빌리티에 비례하고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에 비례해요. 전하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류가 증가하고 모빌리티, 전자의 이동도 군뱅이 같이 꿈주럭거리지 않고 민첩한 놈일수록 전류가 많이 흐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전류의 크기는 모빌리티에 비례하고 일렉트론 컨센트레이션에 비례하고 벌어준 전개의 세기가 크면 클수록 강하게 끌어당기니까 전류가 많이 흐르겠죠. 그죠? 이런 메커니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드리프트 메커니즘이라고 불러요. 당연히 학생들 알고 있는 메커니즘이죠. 두 번째 메커니즘 또 뭐가 있어요? 두 번째 메커니즘 몰라요? 알고 있죠? 두 번째 메커니즘이 뭐예요? 뭐가 있어요? 확산 메커니즘이죠. 확산, 디퓨전. 확산 메커니즘. 여기에 전자가 많이 있다. 제곱센티미터당, 세제곱센티미터당 단위 최적당 여기 전자가 많아요. 여기 전자가 조금밖에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아무 짓도 안 하더라도 지네들끼리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확산의 플럭스가 생기죠. 확산의 플럭스가 생겨요. 그러면 농도가 높은 고농도에서 여기 저농도로 향해서 지네들끼리 알아서 자발적으로 spontaneously 자발적으로 그죠? 자발적으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가 움직이니까 뭐가 생겨요? 전류가 생겨요. 그래서 세미컨덕터 내에서는 전류의 메커니즘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드리프트 커런트 앤 메커니즘, 또 하나는 디퓨전 커런트 앤 메커니즘. 그래서 이 4장에서 뭘 배워요? 디퓨전에 의한 커런트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 오브젝티브를 봅니다. 지금 여러분 책 142페이지 하고 있어요. 뭘 배워요? 세미컨덕터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세미컨덕터 해석에 필요한 이퀘이션, 방정식들을 4장에서 다 배웁니다. 알겠어요? 4장에서. 4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4장이. 끝까지 집중해서 계속 잘 학습을 해서 반도체를 아주 여러분들이 프렌들리하게 느낄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자, 4.1절을 공부하겠습니다. 4.1절. 다시 한번 머릿속에 여러분의 생각을 리마인드 하겠어요? 지금 4장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서멀 이퀄리브리엄을 깨는 얘기예요. 에너지를 공급하는 얘기. 그걸 할 겁니다. 그죠? 4. 자, 4.1절을 보세요. 책 제목을 4.1절. 4.1절 제목이 뭐예요? 옵티컬 업소프션 그랬어요. 광 흡수죠. 4.1절이 뭐에 대한 얘기일 것 같아요? 빛을 쪼여가지고 세미컨덕터가 있는데 여기다가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빛을 쪼이는 거예요. 빛. 아까 배웠죠? 고상한 말로 포톤, 광자가 내리 쪼이는 거죠. 빛이. 광자라는 입자가 내리 때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광 에너지가 세미컨덕터에 흡수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4.1절에서 옵티컬 업소프션 그랬어요. 옵티컬 업소프션. 오케이? 자, 광흡수 현상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개념으로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 싶어요. 제일 쉬운 강의,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던 강의죠. 여기에 아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리콘 아톰. 지금 N타입 실리콘이면 여기에 뭐 비소도 있을 거고, 그죠? 실리콘, 비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빛이 들어왔어요. 빛이 쪼여요.
광에너지가 공급이 돼요. 그럼 가는 비소 옆에 2개, 8개, 18개 이렇게 전자가 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아톰의 속박을 받아서 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빛 에너지를 공급을 받았어요. 최외곽에서 돌고 있던 전자가 이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온화가 돼요. 이온화가. 그러면 전자가 방출이 되죠. 이렇게 전자가. 그죠? 이온화를 시켜요. 그죠? 이때 이 광이 빛이 이 최외곽에 돌고 있는 전자를 이온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비소 아톰이 꾸울롱의 힘에 의해서 결합하고 있는 결합 에너지를 이길 수 있는 에너지를 줘야만 나오겠죠. 그 결합하고 있는 에너지가 만약에 1Joule이다. 그럼 적어도 1Joule 이상의 에너지는 줘야만 해리가 될 거예요. 아이오나이즈가 될 거예요. 만약 0.999Joule를 주면 못 나와요. 1Joule은 줘야만 이제 비로소 해방이 되는 거예요. 맞죠? 이해돼요? 만약에 그 해리 에너지가 1Joule이라면 0.99999는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1Joule 이상을 줘야 해리가 됩니다. 그죠? 해리가 돼요. 만약에 1Joule를 넘겨서 1.3Joule를 줬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해리가 되면서 얘는 0.3Joule에 그러니까 1.3Joule 중에서 1Joule은 해리하는 데 쓰고 나머지 0.3Joule은 지가 가지고 활발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운동 에너지로 쓰겠죠. 동의합니까? 이게 여러분이 아주 그 소박하게 가지고 있는 화학적 개념의 이온화 과정이죠. 맞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될 거예요. 자유자재로 이렇게 돌아다니던 전자들이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비소의 꾸울롱의 힘에 의해서 속박돼 가지고 덜커덕 잡히기도 하겠죠. 잡히기도 해요. 잡혀가지고 다시 또 돌고 있어요. 구속되는 처량한 신세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해리가 되는 현상을 뭐 정반응이라 그러면 다시 잡히는 현상이 뭐 역반응 프로세스가 되는 거겠죠. 맞아요?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가지고 있던 아이오니제이션의 개념이에요. 모델이죠. 일종의 머릿속에서 컨셉추얼리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모델이죠. 그죠? 이제 우리는 에너지 밴드 티오리를 배웠으니까 에너지 밴드 티오리의 기초에서 이제 설명을 멋지게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 세미컨덕터의 밸런스 밴드, 여기가 컨덕션 밴드다. 밸런스 밴드에까지 전자가 이렇게 꽉 차 있다. 이렇게. 그죠? 컨덕션 밴드에는 전자가 없다. 여기까지만 꽉 차 있었다. 그런데 외부에서부터 에너지가 들어왔다. 빛 에너지가 쪼여졌다. 빛이 쪼여졌어요. 그래서 빛 에너지가 에너지를 공급을 받아가지고 밸런스 밴드에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받으니까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돼요. 익사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컨덕션 밴드로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에 전자가 존재하게 된다. 여기 빈자리가 생겼다. 이 빈자리를 전공. 여기 올라온 전자를 excited 된, 여기 된 전자죠. 그죠? 여기서 이온화되는 현상을 우리 에너지 밴드 티오리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요?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가 컨덕션 밴드로 올라온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광 에너지가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1Joule이 필요한데 0.9999Joule만큼만 줬다. 그러면 올라오질 못해요. 올라와 봐야 여기에 머무를 수 있는 에너지 레벨이 없으니까 여기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못 올라와요. 1Joule 이상의 에너지를 줘야만 반드시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에 성공을 해요. 1.3Joule를 주면 여기로 와요. 1.4Joule를 주면 여기로 와요. 1.5Joule를 주면 여기로 와요. 이런 식으로. 최소한 1Joule이라는 어떤 그 임계값은 넘어야만 컨덕션 밴드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맞죠? 에너지 밴드에서의 설명 방법입니다.
여기 엑스트라 에너지, 아까 0.3J를 했죠. 엑스트라 에너지 가지고 내가 뭘 한다 그랬어요? 이런 엑스트라 에너지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자유롭게 다닌다 그랬죠. 그러면서 꽝꽝 부딪히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뭐 누구한테, 옆에 있는 레티스한테 주기도 하고 뭐 열을 내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엑스트라 0.3J의 에너지를 외부에 주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얘가 예를 들어서 익사이트가 돼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주변은 누구예요? 실리콘 아톰들이죠. 레티스한테 열을 줘요. 에너지를 줘요. 그러면 자기는 에너지를 주니까 에너지 값이 떨어지겠죠?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컨덕션 밴드 엣지로. 그래서 요 간격만큼, 요 크기만큼을 뭐로 줘요? 열 같은 걸로 실리콘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럼 실리콘 기판이 뜨끈뜨끈해지는 거죠. 알겠어요? 네. 오케이? 아까 선생님이 이 모델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전자가 비소나 실리콘에 잡혀가지고 다시 궤도 원운동을 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를까? 일렉트론이 아톰에 의해서 잡히니까 캡처라 그래요. 캡처. 그죠? 캡처. 에너지 밴드 티오리에서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잃고 밸런스 밴드로 떨어져요. 없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그죠?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가 밸런스 밴드로 내려오면 여기 전자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책 보면은 A번 프로세스,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일렉트론, 여기에 일렉트론과 여기에 쌍으로 전공이 함께 생기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렀냐면 일렉트론 홀 페어 생성, 이렇게 불렀어요. EHP 생성, 일렉트론 홀 페어 제너레이션, 이렇게 불러요.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가 밸런스 밴드로 떨어지면서 일렉트론이 하나 사라지고 홀이 사라져요. EHP의 재결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얘를 뭐라고 부르요? recombination 혹은 뭐 annihilation, 소멸, 이런 얘기죠. 얘를 뭐라고 부를까? 생성이니까 generation, 이렇게 부르죠. EHP의 생성. 됐어요? 이런 프로세스를 EHP의 생성, 이런 프로세스를 EHP의 소멸, recombination, 이렇게 불러요. 이 과정은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엑스트라, 책에 써있죠. B번 excited electron이 gives up the energy to the lattice by scattering event. scattering, 충돌 현상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엑스트라 일렉트론을 누구한테 줘요? 라티스한테, 실리콘 아톰들에게 주는 겁니다. B번 프로세스. C번 프로세스는 뭐예요? 컨덕션 밴드에 있는 일렉트론이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공과 재결합을 해서 없어져 버리는 프로세스입니다. 그죠? 이게 만약에 순방향의 프로세스라고 부른다면 이거는 역방향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어진 온도 300도 K에서 내가 아무 짓도 안 해요. 빛을 쪼이지 않았어요. 응? 빛을 쪼이지 않았다. 그래서 빛을 쪼이지 않는다. 이 부분을 가렸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10에 15 쓴 게, 전공에 10에 15 쓴 게 있던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내가 이제 이번에 빛을 쪼였어요. 그럼 더 만들어지겠죠? 더 이게 활발히 일어나가지고 여기 전자가 더 늘어나고 전공이 더 늘어나겠죠? 그 늘어난 양을 excess carrier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빛 때문에 excess carrier가 생긴 거죠. 이런 현상을 optical absorption이라고 합니다. 광흡수. optical absorption. 개념이 좀 이해가 되죠? 쉽죠? 4.1. optical absorption.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144페이지. 144페이지 그림 4-2를 한번 보세요. 그림 4-2. (4-12) 4-2입니다. sorry. 여러분 교과서의 저자는
그 어떤 아주 심플한 아주 쉬운 실험을 하나 소개하고 있어요. 그 실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여기에 모노크로메타라는 게 있어요. 모노크로메타. 오른쪽에는 디텍터라는 게 있어요. 검출기. 디텍터. 여기는 모노크로메타, 디텍터. 그 사이에 뭘 뒀어요? 여기에 샘플이 하나 있어요. 시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미컨덕터 시료가 있는 거예요. 상상이 돼요? 어떤 실험을 하고 있는지? 세미컨덕터 시료를 가운데 두고 왼쪽에서 모노크로메타라는 것은 이제 단파장 광원이죠. 광원. 어떤 빛이 나오는 소스인데 여러분이 여기 다이얼이 있어가지고 이 다이얼을 여러분이 촉촉촉촉 이렇게 돌리면 여기에서 나오는 빛의 색깔이 변해요. 빛의 색깔이 변한다는 얘기는 파장 람다가 바뀐다는 얘기죠. 맞나요? 파장 람다가 바뀌는 거지. 람다. 혹은 진동수 뉴가 바뀌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파장의 빛을 이렇게 가변적으로 바꿀 수 있는 소스를 뭐라고 불러요? 모노크로메타라고 합니다. 모노크롬. 크롬이라는 게 영어 단어 공부하는 사람들 크롬 하면 뭐예요? 어떤 그 색깔을 나타내잖아요. 크롬. 모노크로메타. 단파장 광원이죠. 단파장. 그래서 어떤 특정 파장의 빛이 여기서 이제 나와요. 그래가지고 세미컨덕터에 들어와요. 입사가 돼요. 그럼 세미컨덕터에 입사가 되면 이 중에 일부는 뭐 반사가 될 거고 일부는 투과가 되겠죠. 투과가 돼가지고 세미컨덕터에 투과가 돼서 세미컨덕터를 이렇게 투과해가지고 통과하는 동안에 일부는 또 흡수가 될 거고 일부는 흡수되지 않고 나오겠죠. 이렇게. 맞나요? 일부는 뭐 반사돼서 들어가고 들어온 놈 중에서 일부는 여기서 흡수되고 흡수되지 않은 놈들은 나와서 이렇게 오겠죠. 이리로 오게 되면 여기에 디텍터가 있어요. 디텍터. 검출기가 있어가지고 빛이 여기에 도달하게 되면 여기서 디텍션이 되는 거죠. 검출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가령 이 소스 쪽 모노크로메타 쪽에서 마냥 10W의 파워의 빛을 내뿜었는데 발광을 시켰는데 내보냈는데 이 시료를 거쳐가지고 여기에 도달하는 검출되는 빛의 양을 검출을 했더니 여기 10W를 넣었는데 여기 10W가 그대로 오더라. 그럼 하나도 여기서 흡수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10W의 빛을 발광을 시켰는데 여기 와서 뭐 0W더라. 그럼 여기 다 얘가 다 흡수를 했다는 얘기죠. 다 흡수를.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이 실험 리포트를 조교 TA한테 보고를 했어요. 어떻게 보고를 했는가 하면 이 모노크로메타의 파장을 지금 여러분이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파장을 X축, 횡축에다가 파장을 표시했어요. 이게 지금 파장 람다 축이에요. 람다. 혹은 이게 H, 뉴의 축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증가한다 그러면은 이 파장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왼쪽으로 갈수록 람다가 증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진동수 뉴축 혹은 뭐 람다 축으로 표현을 한 거죠. 람다는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죠. 거꾸로. 그래가지고 여기서 디텍션 되는 파워를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를 이렇게 막 했어요. 이렇게 플러스. 그죠? 그런 실험이에요. 그죠? 플러스를 했더니 이게 놀랍게도
놀랍게도 파장을 이제 쭉 스캔을 한 거 아니에요? 쭉 왼쪽서부터 이렇게 파장을 이것도 해보고 이거 이런 파장, 이런 진동수, 이런 파장에 해당되는 빛을 쪼였더니 디텍션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응? 디텍션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게 아니죠. 이런 선생님 다시 설명하겠어요? 어떤 이런 레인지의 진동수에 해당되는 빛 혹은 이런 파장 람다에 해당되는 장 파장에 이쪽이 긴 거잖아요. 이쪽이 짧은 거고. 맞나요? 맞죠? 파장 축은 이쪽이 더 증가하는 거니까 이런 장 파장에 빛을 넣었더니 여기에서 다 10와트를 발광을 했더니 10와트가 다 검출이 된 거죠. 즉 흡수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흡수 계수 알파, 흡수 계수를 내가 플러스를 했더니 이쪽에서는 흡수가 하나도 안 돼요. 거의 데이터들이 이렇게 찍혀요. 그러다가 어떤 파장에 해당되는 파장을 넘어섰더니 갑자기 그냥 흡수가 많이 돼요. 이렇게 돼요. 그 전체적인 커브를 봤더니 커브가 이런 커브를 그리더라. 커브가. 그래서 이게 뭐예요? 흡수가 거의 안 되는 거죠. 이거는 흡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쪽은.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예요? 이 부분은 파장 람다가 큰 거죠. 그죠? 람다가 큰 거. 이 부분은 파장 람다가 작은 거죠. 이쪽 레인지가.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하는 얘기죠. 이게 왜 그럴까요? 이 세미컨덕터의 밴드갭이 이만한 밴드갭이 있는데 이만한 밴드갭보다 작은 에너지, 이거보다 작은 에너지, 이 밴드갭보다 작은 에너지, 작은 진동수의 빛 혹은 긴 파장의 빛은 일렉트론 홀 페어를 생성시키지를 못하고 전혀 맥을 못 추는 거죠. 하나도 흡수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요 간격에 해당되는 파장 혹은 진동수의 빛을 모노크로메타로 조절을 해서 입사를 시키면 그때부터 비로소 흡수가 되는 거죠. 흡수가 되면서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공을 컨덕션 밴드로 올리는 프로세스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까지는 일렉트론 홀 페어 생성이 일어나지 않다가 모노크로메타를 쫙 돌려가지고 진동수가 그거 이상이 되면 혹은 파장이 그거보다 짧아지면 단파장으로 가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흡수가 쫙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 전이 되는 이 커브를 가지고 요게 바로 요 지점이 밴드갭에 해당되는 게 있구나 하는 거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밴드갭을 딱 넘어가는 순간 갑자기 업소프션이 확 늘어날 테니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이 되는 점을 찾아냄으로써 밴드갭을 우리가 추출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특정 세미컨덕터의 밴드갭을 찾아내는 아주 심플한 방법입니다. 그죠? 밴드갭 찾아내기 하는 실험이에요. 됐어요? 여러분 책 피규어 이게 4-3이에요. 피규어 4-3에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얘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이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흡수계수죠. 흡수계수. 이쪽이 장파장 쪽이고 이쪽이 단파장 쪽이죠. 파장이 짧은 거죠. 여기가 밴드갭이 되겠죠. 이쪽으로 갈수록 람다 값이 증가하는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뉴 값이 진동수 값이 증가하는 거죠. 4.4 도에 이 저자가 학생들한테 편리하게 아주 친절하게도 몇 가지 중요한 세미컨덕터 갈륨 아르세나이드의 밴드 갭이 1.4 일렉트론 볼트라는 거 알고 있죠? 1.4 정도 돼요. 1.4 일렉트론 볼트에 해당되고 1.4 일렉트론 볼트에 해당되는 파장이 얼마인가? 한 이 정도 파장이 되는 거예요. 파장 0.8 마이크론 8,000 옹스트롱 정도의 빛이 해당되는 것이고 갈륨 포스파이드 청색이죠. 청색 밴드 갭이 2.2 일렉트론 볼트 파장으로 치면 이쪽 한 4,000 옹스트롱 파랑 색깔. 그래서 우리 책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visible 가시광선이죠. 빨주, 노초, 파남, 보 여기까지가 가시광선 영역이죠. 가시광선. 그죠? 영어로 뭐라 그래요? 가시광선을 visible 하다. visible ray. 가시광선. 바이올렛 넘어가면 여기를 UV라 그러죠? UV. 자외선. 울트라 바이올렛. 파장이 어느 정도예요? 파장이 굉장히 짧죠? 파장이 짧아요. 단파장 쪽이. UV. 그 다음에 적외선. 여기가 인프라레드죠.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불러요? 적외선 그러죠. 적외선. IR 인프라레드. 파장이 길어요. 장파장 쪽이죠. 장파장. 여기는 단파장. 여기는 가시광선.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밴드갭과 우리 책 저자가 이 밴드갭과 그때 그 파장을 다 환산표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좋게 학생들한테 편리하게 피겨 4.4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4.1절까지 한 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